반갑습니다. 잠을 잊은 그대에게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도 페이지를 채우려고만 하십니까?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자,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계속 뭔가를 쓰고는 있는데 이 내용이 잘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여기에만 몰두해가지고 한참을 써가도 지도 교수님께서 요거 지우자, 요거 날리자, 요거 필요 없다 이러면 또 마음에 또 이렇게 긁히는 그런 시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그대로 채워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나시면 어떤 내용들을 채워 넣어서 나의 논리적 일관성과 내가 알아가는 기록의 과정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4가지 챕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글이 써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작정 글을 채우려고만 하면 글이 써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작정 채우기 위해서 요즘에는 막 LLM도 활용을 할 것이고요. 요약봇도 활용할 것이고요. 여러 사람의 논문도 활용할 것이고요. 외국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방대한 양을 막 머릿속에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은 아는 내용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작정 외워가지고 쓰려고 하면 커서만 깜빡깜빡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내가 아는 내용이 없거나 구조화하지 못할 때 글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에 메이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비유니까 그냥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메이크업 안 해봤는데 메이크업으로 설명하면 어떡하지? 비슷한 예가 떠오르면 제가 이거 설명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이크업 할 때 누구에게 메이크업 하는 거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세안을 한다, 그리고 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색조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죠. 네. 그런 설명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메이크업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탄다 이러면 처음에 이 중심 잡는 거라든지 넘어지면서 익히는 그 감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전거를 탄다, 보조바퀴를 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타다가 보조바퀴를 조금씩 떼가면서 연습을 해나가면서 두 발로 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요. 그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걸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화를 해서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구조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는 다 아는 거를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다 아는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구조화라는 거는요.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 들어가고 이건 여기 들어가고 이런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해나가면 되겠네라고 하는 그런 큰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설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내용은 감안해서 볼 수 있고 그 내용을 외우란 말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보다 보면 맥락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 연구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어져 왔는지,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들을 함의를 가지고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LLM이나 그런 데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학위를 받으시거나 조금 이 분야에서 익숙해지셨을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처음부터 LLM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요약을 하면 당연히 내 머리에 안 들어오니까 구조화가 안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내용을 외우고 있다. 안 됩니다. 적당하게 내용들을 보고 나서 설계도를 그릴 수 있어야 우리가 논문을 쓸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제가 저의 표현이긴 합니다. 입체적인 암이라고 써봤는데요. 어떤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단편적으로 아니면 1차원적으로 알아가지 말고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을 써봤으니까 한번 살펴봐 볼까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만 구조화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박사 과정에서 배우는 거, 학위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인내심이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구조화하는 능력이다 라고 한번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박사를 뭔가 이거 뭐 어떤 if문으로 박사를 따지는 않았어요. 뭐 이거 하기 위해서 박사를 딴다, 저거 하기 위해서 박사를 딴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살면서 박사학위를 따고 싶었다. 그리고 박사로서 뭔가 기여하고 싶었다. 이런 목적으로 따긴 했는데요. 박사를 받고 나서 여러 가지 평가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연구자로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뭐 사업도 합니다만 가장 큰 장점은 이 소위 말해서 판을 그리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조화라고 하죠. 우리 논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검은 것은 글자요, 뭐 흰 것은 종입니다. 뭐 이러면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맥락이라든지 구조화하는 역량만 조금 더 길러지면 생각보다 글이 써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구조화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논문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첫 시간, 우리 기본 과정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내 주장을 과학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글이 논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고요. 나의 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나의 관점이 생기려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왜 그럴까가 있으려면 why 퀘스천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why 퀘스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진행을 하려고 하면 아마 소위 말해서 막히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게 왜냐면 이 논문을 핵심으로 관통하는 나의 관점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이다. 조금 더 내려오면 세상에 어떤 주장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주장을 과학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라는 이 명제가 내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내로 다운한 게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일관된 주장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들이 써지더라도 스스로 요거는 필요 없는 말이네. 안 쓰게 되고요. 요거는 뭐 주석으로 달아야 되겠네. 중요는 한데 본론에는 큰 영향이 없겠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도 교수님한테 글을 써서 가져가면 교수님들이 이거는 지우고 이건 필요 없겠네. 이거 필요 없어. 하는 게 이겁니다. 이 영향을 기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르냐? 내 전체 문장에서 내 관점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하나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됐다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단락 목차를 써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목차라고 그러면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설계, 그 다음에 분석 결과,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중간에 따라서 뭐 연구 설계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고 분석 결과를 늘릴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총 요렇게 안에서 목차라고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 1장, 1절, 뭐 절까지, 그리고 절 안에 들어가는 단락, 첫째 단락, 둘째 단락까지 어떤 취지의 글을 써내려가겠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떻게 장별로 내용을 구조화하고 그 단락을 써내려갈 것인지도 설계를 하는 단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이어버리면 그게 하나의 문장이 되고요. 문장이 조금 더 많아지면 문단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글을 한번 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글 쓰는 습관이 어땠든 간에 이렇게 바꿔서 훈련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되게 어렵고 낯설고 부담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뭐 칼럼이라든지 뭐 그냥 간단하게 블로그 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링크드인 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쓰면 생각보다 빨리 써지고 핵심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요게 하나의 흐름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께서 뭐 찾아갔는데 단락 목차를 써와 그러면 그 단락의 목차를 어떻게 쓰지가 아니라 앞서서 우리가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장이 무엇인가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에 장, 절, 단락까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을 쓰겠다라는 것들을 배열을 해나가는 거다. 그게 구조화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이론적 배경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저도 낯설기도 하고, 이게 교수님들도 프로, 선수들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아마 다들 얘기를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과학에서는 조금 이론적 배경을 엄격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 답이 없는 사회현상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주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내용들로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저만의 이런 한 10년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 사회과학 계열의 논문에서는 이론적 배경이 이렇게 집착하듯이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하는가. 그게 참 불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한 10여 년 정도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최근에 1학기 때, 이번 2025학년도 1학기 때 학교에 강의하러 가다가 이런 저만의 답을 찾았습니다.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회과학이고 사회현상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엄격하게 내 주장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서 더 엄격하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에서 그 하나의 구성 개념, 컨스트럭을 쓸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냐 한번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어떤 맥락에서 이 구성 개념이 등장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기본 과정에서 구성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개념이라고 얘기하기가 복잡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규정할 수 있는 개념을 컨스트럭이라고 하자라고 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게 구성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구성 개념은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잠재 변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형화할 수 있는 게 척도이고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구성 개념이 왜 등장했고 어떤 형태로 흘러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여러 논문들을 보시면 제가 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한 30편 정도 논문을 봐야 된다. 최소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주 등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키 아티클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키 아티클에 나오는 학자들이 이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성 개념에 대해서 몰입에 대해서 만약에 플로우라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칙센트미아이가 나와야 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네,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자들이 계속 나오는 우리가 예전에 학부 때는 막 외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흐름 위에 우리의 논문이 하나 딱 점 찍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나중에 뭔가 엄청난 대가가 되거나 우리가 엄청난 학자가 되면 우리도 어떤 흐름을
이어가는 맥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어떤 논의가 있어 왔는가를 밝혀주는 게 전문가들이 보는 글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의 핵심 속성은 무엇이고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을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측정되는가도 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의 최소한 요 세 가지는 어떠한 섹션에서 장을 구성을 하거나 장을 구성을 할 때 요 내용들은 좀 언급을 해주셔라 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론적 배경 그러면 누구는 이런 연구를 했고요. 누구는 저런 연구를 했고요. 그는 그런 연구를 했고요. 이렇게 나열만 하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리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연구가설이나 연구가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립가설이라고 하기도 하죠.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이 이론적 배경, 앞서서 얘기했던 그 토대 위에서 그러면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탐색을 해놓고 나서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다른 연구자들은 이 개념에서 만약에 신뢰가 지속가능 의도에 양의 영향을 줬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의 화살표를 그어가고 싶으면 신뢰가 지속가능 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했던 연구자의 연구를 찾아서 여기에 인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나오는 게 누구는 이런 연구를 했고 누구는 이렇게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비교를 시키는 겁니다. 막상 개념만 얘기하고 연구가설을 내는 게 아니라요. 개념 설명을 그렇게 앞서서 얘기한 대로 입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개념과 다른 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규명했는지를 다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본 내용을 기록을 하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내 연구가설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 가줘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연구 설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앞단으로 와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만, 상관관계만 본다고 해가지고 앞에 내용이 자동으로 써지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을 쓰려면 내가 핵심적으로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실행을 해볼 때는 또 어렵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서 조금 더 내 머릿속에 익히고 자연스러워지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논문에 쓰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주로 써야 하는 것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거는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바야흐로 정보와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 인류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래서 한 문단을 채웠다라고 하지만 이게 나의 주장과 뭡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죠. 영향가 없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쓰지 말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대명사가 들어가는 말들 쓰지 말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번 더 요약해주는 거. 그 옛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해 못해서 다시 쓰는 거지 독자를 위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를 잘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반복은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것들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반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퍼블리시된 논문들 중에 그렇게 쓴 논문들 있던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퍼블리시된 논문이 다 좋은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좋은 논문이라고 해서 다 퍼블리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주로 써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맥락이라든지 정의, 핵심 속성, 측정 방법에 관한 것들은 조금 앞에서 개념적으로 다뤄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경험 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험 연구에서 어떤 관계성이 확인이 됐다, findings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해주고 나의 연구 가설 도출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들은 어떤 논문 체계에 따라서는 3장 연구 설계에 들어가는 파트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이론적 배경에 같이 넣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학과의 성격에 맞게, 지도교수님 성향에 맞게, 그리고 알아서 재량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체화하고 나면 어떤 것들이 좀 더 나아질까? 선생님의 삶을 윤택하게 할까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서야 이 글에서 맥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전에 썼던 글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내가 이런 맥락으로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글 안에서 행감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저자 스스로도 글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요거는 조금 확 와닿을 거예요. 내가 이런 글을 썼다고? 이렇게 느낄 수준으로 점점 나아질 거니까요.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워서 쓴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LLM을 돌리고 요약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조화를 해보면서 내용을 조합해보면서 입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기록해 나가는 그 글이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문 쓰기는 이런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겠지만 좀 체화해가지고 한번 글 쓸 때 조금씩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와 봤는데요. 이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뭔가 생산해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험난하고 좀 도망가고 싶고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멈추지 않는 선생님을 존경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다가 괜찮네. 다음에도 좀 다시 보고 싶다. 이러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콘텐츠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눈부실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